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9번부터 33번 문제 지식재산보호와 디지털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지문 독해 한번 해보고 문제까지 해제하도록 할게요.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해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문장이 길죠? 특허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오네요.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획득되죠? 바로 특허가 획득됩니다. 이 조건을 갖췄을 때 특허라는 것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특허권 동그라미 치시고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밑줄 치시면 되고요. 이 특허를 부여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앞에 제가 1번 조건, 2번 조건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은요. 요번에 문제에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요건과 효과, 조건과 효과, 조건과 결과로 나눠서 표시해 두시면 실수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한편 영업비밀은 네모 한번 쳐볼까요?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밑줄 치시고 계속해서 밑줄 칠게요.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인데 이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춰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영 혹은 영업상의 유용한 정보네요. 법으로 보호되는 동그라미 특허권과 네모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이래요.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재산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자, 잠깐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항상 이 지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가 예고돼요. 지금 두 가지 예고가 나타났어요. 밑줄 치고 로마자 1번 할게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요. 지식재산 보호 문제 밑줄 치고 로마자 1번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 로마자 2번 할게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첫 문단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지식재산이란 무엇인지 말했어요. 이 지식재산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었죠. 특허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했죠. 영업비밀. 이거 네모 쳤었나? 그럴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 간단해요. 지식재산이란 무엇이냐? 특허권과 영업비밀이다. 그리고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두 가지로 지금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재산 보호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 ICT 기업. 이 ICT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지식재산으로 돈 버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식재산으로 돈 버는 IC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대요. 과세.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냐에 관한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첫 문단에서 지금 과제 두 개 제시했는데 글 다 읽고 요거 모르고 요거 모르면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문제는 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부터 글을 읽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이 두 가지는 이 글을 독해한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 볼게요.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니까 이제 세금이겠죠?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의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래요. 아, 이게 뭐냐. 일단은 IC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는데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세래요. 디지털세래요. 디지털세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더니 ICT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ICT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이래요. 그럼 뭐가 이게 특별할 거 있나요?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잠깐만요. 지금 수입이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사실은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입이 뭐고 이윤이 뭔지 몰라요. 그럼 지금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수능에 뭐가 출제됐냐면 BIS 비율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제 경영학이나 회계학 같은 데서는요. 수입과 비용 그리고 이윤을 구분을 해요. 그 용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문에서 제시해 줄 텐데 지문에 나와 있는 용어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디지털세 같은 경우에는 ICT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이래요. 근데 이게 왜 생겨났냐?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났는지. 배경이라는 게 뭐냐면 법인세 감소라는 것 때문에 나타났대요. 아니 그러면 이 법인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인세라는 것은요. 기업이 거둔 수입에서 뭘 빼요? 재반 비용. 요걸 뭐라 그러죠? 요걸 뭐라 그럴까요? 요걸 이윤이라고 하죠.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용을 뺀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것은요. 디지털세랑 달라요. 디지털세는 수입에 부과해요.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윤에 부과한다는 거예요. 자, 수입에 부과하는 거랑 이윤에 부과하는 거랑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하고 디지털세는 수입에 부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둬야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다음에 아주 편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한 기업이 1,000억을 매출을 올렸어요. 매출을 1,000억 올렸는데 이 기업은 1,100억을 썼어. 그럼 이 기업 돈 번 거예요? 못 번 거예요? 적자야 마이너스 100억. 이 기업한테는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죠.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근데 어떤 기업은요. 매출 100억밖에 안 돼. 근데 비용이 1억이야. 그럼 얼마 번 거예요? 99억 번 거예요. 이 기업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법인세예요. 수입에 부과하지 않고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윤에 부과하는 게 바로 법인세라는 거죠. 오케이? 대부분은요. 이 법인세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 유효한 조세를 확보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법인세 감소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볼게요. 그 다음 문단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법인세 감소가 왜 나타나는지가 나타날 거예요. 그 원인이 나타날 거라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 감소라는 것이 왜 나타나냐. 법인세 회피. 바로 법인세 회피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인세 회피가 뭔지가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G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G사의 자회사에는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G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한다. 자, 여기까지요. 이 법인세를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G사가 있어요. G사는요, 본사가 어디 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자, G사에 A국 지부가 있고요. G사에 B국 지부가 있어요. 이 A국은요, 법인세 율이 낮아요. 알겠죠? B국은요,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법인세라는 거는 이윤에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이 줄어들면 법인세는 적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사는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 이 B국에서 걷어들인 이윤이라는 것은 수입액이 비용일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늘리는 거예요. 이 비용을 늘리는 거야. 이 비용 중에 일부를 특허 로열티로 지불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지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A 지부에다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럼 비용은 늘어나겠죠. 비용이 늘어나면 이윤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이윤이 줄어들면 법인세는 어떻게 돼요?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법인세율은 여기가 높지만 여기가 높다라고 해도 이윤을 적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G사는 B국에다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윤이 많이 발생할까요? 바로 A국에서는 이윤이 막 증가하게 될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로열티를 받을 테니까. 그러나 A국의 법인세율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러니까 세금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겠죠. 누구 입장에서? G사 입장에서. 이게 바로 법인세 회피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거두는 법인세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났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잘 보세요. ICT 기업에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디지털세라는 방식으로 ICT 기업에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ICT 기업에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냐? IC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회피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왜냐면 얘는 공장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특허권만 이전해주면 법인세가 회피된다라는 거야. 법인세 어떻게 회피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례를 설명했어요. G사가 법인세 회피하는 방식. 쉽게 말하면 이윤을 줄인다라는 거죠. 법인세율 높은 나라에서는 이윤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윤을 높이는.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특허 로열티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의 그 자회사에게 몰아줌으로써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만 이윤이 높아지고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율이 낮아지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법인세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조세를 확보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몇몇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결과 G사는 B국의 자회사의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하는 거죠. A국에서는 이윤이 늘어나고요.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되겠죠.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문제가 되죠. 당연히 문제가 되죠. 애플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문제가 돼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방금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다가 특허권을 많이 몰아주는 방식을 했었거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애플과 구글에 그냥 디지털세 물리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법인세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 방식은 맞아요. 근데 이것을 디지털세를 실시하게 됐을 때 법인세 감소라는 것을 막을 수 있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애플이나 넷플릭스나 구글에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회사가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이 부담이 돼서 본인들의 연구 활동에 투입해야 될 자금을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보통 ICT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삼성이나 중국의 화웨이 같은 나라 그 회사들이랑 싸워야 되는 건데, 그들한테 무거운 법인세까지 부과하게 됐을 때는 그들이 세계적인 주도권을 놓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디지털세를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 선택하면 이 법인세 감소는 확실히 막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생각해서 디지털세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과제 해결된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이거 나오겠지.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여기까지. 지식재산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렇죠. 전자, 그러니까 지식재산 보호가 약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유인비용이라고 하고요. 후자, 지식재산 비용이 너무 강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접근비용이라는 거죠.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라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역할이 조금 적으니까요. 이 문제는 제가 밑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 최적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라는 것은요,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우고 그냥 하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요,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미안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보호 수준을 X축에 놓고요, Y에다 비용을 놓을게요. 유인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호를 안 해줘. 그러면 아무도 특허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렇게 될 거예요. 그쵸? 접근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이 증가해요. 왜냐면 후발주자가 절대 선발주자에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무조건 보호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유인 비용만 바라봤을 때는 무조건 보호하는 게 아주 강하게, 예를 들면 특허권 침해하면 징역 50년 막 이렇게 하면은 유인 비용은 감소하게 되겠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비용이 늘어나요? 접근 비용이 늘어나게 돼서 이 사회적인 총 비용은 최적화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총 비용은 둘이 합이 최저가 되는 거니까 총 비용 곡선은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높이는 것도 아주 낮추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게 이제 최적의 지적 재산 보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뒤로 보시면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특허 보호와 국민소득의 관계요.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요, 국민소득이 X축이에요. 그리고 이게 특허 보호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이라고 한번 볼게요.
중위권 이상이라고 하면요.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은 특허 보호의 정도는 무조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직선으로 그렸지만 뭐 곡선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치한 중위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한 국가들보다 국민소득이 높죠. 높은데도 불구하고 특허 보호의 수준은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은 특허 보호를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특허 보호에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지점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개발되고 지금 막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국가들, 발전해 나가는 국가들은요. 특허 보호의 수준이 매우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보다 낮은 건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낮다고? 예를 들면 아예 극빈 국가,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의 극빈국,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보다 조금 발전한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육평이든 수능이든 간에 잘 읽으면 다 맞아요. 저한테 여러 번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 아니 선생님 지문 보고 문제 보고 문제에서 지문 바로 연결해서 찾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정석은 그거예요. 제대로 읽으면요. 한 번 읽고 머릿속에 다 정리할 수 있고요. 한 번 읽고 문제 다시 안 보고 지문 다시 안 보고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배운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특허권하고 영업비밀이다. 지식재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ICT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ICT 기업의 과세 문제 그리고 지식재산 보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ICT 기업의 과세 문제는 뭐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냐면 이 ICT 기업 애들이 조세 회피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공장 같은 게 없고 하니까 그냥 특허권만 해외 법인으로 돌려가지고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 로열티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서 이윤을 낮추고 이윤을 낮춰가지고 법인세를 적게 내고 또 법인세율이 아주 낮은 국가에서는 로열티 수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거의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이윤이 높더라도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그곳에서는 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세 회피를 계속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디지털세가 논의되고 있는 건데 몇몇 국가들은 채택하고 있지만 또 지식재산 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 또 그 부분이 강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좀 걸림돌이 될까봐 디지털세에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과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 보호의 수준인데요. 이 지식재산 보호를 어떤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는 두 가지 비용, 그러니까 접근 비용과 또 유인 비용이 합이 최소화될 수 있게 결정을 하죠. 각각 국가들이. 근데 GDP와 지식재산 보호의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GDP가 증가하면 지식재산 보호를 더 강력하게 하는 편이지만 이하에서는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들이 지식재산 보호를 더 강력한 수준에서 하는 편이다. 이는 이제 국가마다 지식재산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 좀 다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 풀면 다 맞아요. 29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죠. 2번,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이거 안 나와 있었잖아요. 뭐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라고 했지 그 절차가 뭔지 나와 있지 않아요. 30번 볼게요.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29번은. 30번 보면요.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는데요. 1번,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디지털세는.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게 이윤이고요.
디지털세는 그냥 수입에 부과되죠. ICT 산업에서 주도적 국가는 도입에 조금 염려되죠. 왜냐면은 주도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될까봐.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없죠. 이거는 자회사를 여러 국가에 설립하면은 이윤은 줄일 수 있어도 수입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디지털세는 수입에 부과되는 거니까. 도입된 국가에서 ICT 자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되는 게 핵심이죠. 30번, 5번입니다. 31번이 이게 조금 여러분들 어렵다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아요. 기업을 근거로 ICT 자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했는데 디지털세가 타당한가를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가설은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이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ICT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라는 건 이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이윤을 로열티로 줄임으로써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가설이 참이라면 가라고 할 수 있다는데 가에 들어갈 거 찾으면 되고 기업을 근거로 디지털세 부과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가설이 참이라면 디지털세 부과를 찬성하는 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지금 31번 같은 경우에는요.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상관관계는 이게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요.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윤의 크기를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윤의 크기. 이게 수입과 법인세율은 상관관계 없습니다. 2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다 당연히 지출하겠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당연히 재반 비용이 낮겠죠.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되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반대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당연히 재반 비용의 비율이 높겠죠. 로열티 같은 것들을 지불해야 되니까. 반대로 얘기했네요. 3번. 4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4번이죠. 답이. 정확하게 맞았네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이윤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지.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31번 4번입니다. 32번 보시면요. 바로 볼게요.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니까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여기 정도. S국의 특허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길 바라겠죠. 당연히 주도적인 국가들은 자기들이 지식재산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S국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걸 마음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S국에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32번 같은 경우에는요. 2번도 맞죠. 왜냐면은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여기 보시면 지식재산 창출 의혹의 전화로 인한 손해가 바로 유인 비용이잖아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유인 비용이 가장 크죠. 맞아요. S국에서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을까요? 낮추고 싶을까요? 접근 비용을 낮추고 싶겠죠. 너무 높으면 좀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낮추고 싶겠죠.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아까 봤듯이 낮아졌다가 높아지겠죠. S국의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이걸 점점 높이면요. 유인 비용은 낮아지고 접근 비용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은 3번이죠. 3번이 반대로 말했죠. 접근 비용을 낮추고 싶겠군이 되겠죠. S국이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낮추고 싶겠지 높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33번도 3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부터 볼게요. 만약에 문맥상 A라고 한다면
그 비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라는 것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라는 건데 지사의 전체적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죠. 이윤이 최소화되면. 어느 국? B국.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이윤이 최소화되면.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이 늘린다.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리는 것도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A국의 자회사에 지불할 것이니까요.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3번은 틀렸어요.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이 줄어들면 안 되죠. 이윤은 B국의 자회사의 이윤이 줄어들어야지 A국의 자회사의 이윤은 늘어나겠죠. 왜냐면 B국에서 비용으로 로열티를 지불하여 A국의 자회사에게 줄 것이니까요.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했고요. 지문 다시 안 보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알겠죠? 항상 요약할 때 그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정상이에요. 정상적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 두고 6평도 나머지 시험도 다 똑같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